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1, 2월이 굉장히 추웠죠. 엄동설안에. 그래서 이제 이론 기초했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 4월에 기본 이론, 심화 이론 해서 이제 이론 정리가 전부 끝났고, 지금부터 이제 그 이론을 공부했던 것을 잘 모아서 집중해서 우리가 실력 발휘하는 이제 시험 준비를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번 5, 6월 달에 우리 강의 목표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시험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죠. 포괄 범위는 어디까지 하고, 난이도는 어느 정도냐. 기출문제 분석이 아주 중요한데, 근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제 시기를 둘로 나눠볼 수 있죠. 2014년도 이후,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전 이렇게 놓고 보시면,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객관식, 그 이후에 한 요 시기, 요 직전 시기가 객관식도 있었고 주관식 시험 문제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보면은 요 시기, 요때 한 5, 6년, 요 시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이때 이제 강의는 안 했고, 요때부터 강의 시작을 했는데, 요때가 아마 공부하셨던 분들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도 뭐 엄청나게 어렵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이제 2014년도 이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근데 2014년도 이후 문제는 우리가 보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세 가지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기출문제. 그래서 2014년도 이후 기출문제. 그래서 거기 표지에 일반사회 2014년 이후 총 21문항 해놓은 문제 있죠. 여기가 이제 14년도 이후 전부 내가 문제 모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분석을 보시면 미시경제학이 9문항, 거시가 6, 그 다음에 이제 9문항 구대 6개 해놓은 거, 이건 계산 문제야.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은 9문항 중에 6문제가 계산 문제였고요. 자, 거시경제학은 6문항 중에 이제 2문제가 계산, 그 다음에 국제경제학 6문항, 계산 문제 4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무역론 3개, 국제수지론 3개. 그래서 무역론은 3개 문제 전체가 다 계산 문제였고, 그리고 이제 국제수지론에서 한 문제가 계산 문제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1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10문항이니까, 그렇죠? 반이 계산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어때요? 경제학 공부하는데, 그렇죠? 계산 문제만 제대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 놔도 큰 부담 없다. 그렇죠? 계산 문제 놓치지 말고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서술형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도 대개 2점짜리, 그렇죠? 기입형 문제, 단답형 문제이거나 3.4점짜리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게 무슨 논술형으로 쓰는 문제는 사실 10점짜리 문제는 경제학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나머지 전부 이제 3.4점짜리니까 보통 이제 3.4점 그런 문장으로 본다면,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다 답안지 보셨죠? 그 답안지를 보면은 그게 긴 무슨 원고지 한 두세 장 이런 서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한 200자, 300자 안에서 끝나는 그런 서술형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텐데, 그러하다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다가 문제를 쭉 요거 단원별로, 순서별로 요약을 해놨어요. 빨리 한번 봅시다. 1번 문제가 소비자잉여 계산 문제죠. 14년도 처음 이제 시험제도 바뀌어서 했는데, 이런 아주 간단한, 그렇죠? 터무니없이 쉬운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요거 뭘까요? 그죠? 종량세 부과 계산 문제입니다. 그렇죠? 요 그림으로부터 수요곡선, 공급곡선 도출하고, 이건 이제 오늘 다룰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니까 지극히 평이한 문제죠. 그 다음에 3번, 후반굴절. 그러니까 소비자 균형 이론, 무차별 이론, 거기서 요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미시경제학 할 때 한계 효용, 무차별 이론, 그 다음에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 부분,
그게 많이 다뤄지지만 여기서 한 문제가 출제됐단 말이죠. 그렇죠? 후방굴절, 평이학. 그러니까 무차별 이론이 아마 내가 보기에는 출제 교수님들이 자꾸 미루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언제든지 시험이 그렇죠?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니까 준비는 해야 되는데 워낙 중요한 부분인데 요거 하나만 지금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 5번이 17년, 18년, 작년, 재작년 완전 경쟁에 대한 문제가 2개가 났어요. 장단기 균형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6번은 독점에, 그렇죠? 독점 규제와 관련된, 그래서 뭐, 가격 설정한다든지 세금으로 독점 규제하는 문제인데, 그거와 관련된 간단한 그런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주 당황케 했던 것이 7번 문제. 요소시장에서 수요 독점, 계산 문제까지 났죠, 이렇게. 그래서 요건 아주 구석진. 그래서 미시 쪽에서 우리가 보면은 요 문제 하나가, 그쵸? 난이도도 있고 하는 그런 문제였고, 이때 이 문제 거의 대부분이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이 요소시장 문제, 그동안 수요 독점의 계산 문제까지 날 줄은 몰랐다. 완전 경쟁 요소시장은 몰라도 이 문제가 조금 이제 의미가 있었고 변별력이 이해 아주 좋았던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가 소득 재분배에 가서 롤스의 정의론에 관한 얘기 나왔죠. 이것도 아주 본격적으로 롤스 얘기를 제대로 물었죠. 이것도 학교에서 롤스 어느 교수님이 이걸 다뤄서 롤스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정답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냥 롤스가 뭐 최소 극대화 원칙이다. 그리고 요거까지는 하지만 이렇게 2가지 원칙이 있거든요. 롤스. 요 문제가 나와서 당황케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9번 문제. 요게 이제 오염 배출 공해 규제와 관련된 요 문제였는데 요것도 간단한 아이디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질문을 답하지 못하면 질문을 이제 파악하지 못하면 많이 그렇죠. 실수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까 수요 독점 문제하고 요 9번 문제. 그렇죠. 요게 미시형작에서 조금 이제 변별력도 있고 손 못 댔을 수도 혹시 가능성 2개. 나머지는 뭐 평이하게. 그렇죠. 누구나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미시형작은 이제 계산 문제 중심으로 답을 내면 되고 그 대신 미시형작의 아이템이 많죠, 지금. 그것을 하나하나 주제별로 놓치지 않는데 크게 난이도는 뭐 높지 않다. 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거시형작을 보시면요. 자, 1번 문제. 요건 아주 단순 모형에서 인플레이션 갭, 디플레이션 갭을 묻는 정말 기본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거기 YF라고 해놓고 했으니까 그 단순 모형에서 이제 디플레이션 갭, 인플레이션 갭. 그래서 디플레이션 갭이 존재하면 수요를 늘려줘야 되는 또 인플레이션 갭 존재하면 줄여줘야 되는 재정 정책이 아주 기본이 되는 상황 인식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뭐 그저 허망하죠. 2번, 3번은 재정 정책에 대한 간단한 계산 문제, 그렇죠? 그래서 단순 모형에서의 재정 정책 계산 문제가 나왔고, 자, 그 다음이 이제 4번 문제가 거기 그림으로 보면은, 그쵸? 이게 겉으로 보게 되면 총수요, 총공급 장기 분석인 것 같아도 그게 아니라, 그쵸? ISLM 모형에서 재정통화정책, 그 중에 예외적인 게 일정 시기,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시행되었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경기 침체하에 재정통화정책, 기본 거기에다가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묻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5번 문제. 요거는 이제 장단기 관계입니다. 그렇죠? 작성 방법 해놓게 되면 불균형 조정, 그 다음에 장기 균형이 어떻게 이동해 가느냐. 그러니까 통화주약화 장기 모형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 아주 강조하면서 했던 것인데 이게 그대로 나왔었고, 그런데 상황을 이렇게 놓으니까, 그림으로 놓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좀 힘들어 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번, 5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도 작년 18년도 나왔던 문제. 요거는
필립스 곡선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쵸? 요것도 통화지 장기 모형인데 거기다가 이제 필립스까지 얹어서 물었으니까 예, 요건 이제 작년에 아주 난이도가 높았다고. 요 문제 하나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은 조전 과정에 대한 이해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거시영작이 보면 참 허망해요. 미시는 그래도 주제별로 쭉 하나는 아이템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시영작은 크게 보면 단순 모형, 그 다음에 재정정책이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단순 모형을 기본으로 한 재정정책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만 ISLM 모형에서의 재정통화정책. 그렇죠. 근데 재정통화정책도 본격난 게 아니고 여기 양적 완화정책을 묻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가 이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그렇죠? 단기와 장기, 그 다음에 장단기 조정 문제, 요게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에서 필립스 커브. 요거 결합된 문제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거시영작은 사실 보게 되면 어떤 의미로 보면 전체 다 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면에 보면, 그렇죠, 특정 부분 몇 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시영작은 이제 우리 수업에서 늘 강조하는 대로 체계 잡기가 중요하다, 그렇죠? 전반적인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 관한 그 기본 논리, 모형, 단순 모형, ISLM 모형, 총수요, 총공급 모형, 필립스 커브. 그렇죠? 그러니까 군더더기 다 떼고, 그렇죠? 핵심만 쭉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시는 이제 개별 아이템별로 쭉 정리해서 계산 문제 대응하는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거시영작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전반적인 체계. 문제는 4개, 5개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본 게 4, 5, 6, 7, 8. 그러니까 4년, 5년 시험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15개 되니까 이제 포괄할 것은 거의 다 포괄됐다고 보면 이 안에서 이제부터는 돌아가면서 나올 거다.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죠. 국제경제학은 보게 되면 이제 무역론하고 수지론인데, 먼저 무역론 보시면, 무역론에서는 뭐가 다뤄졌을까요? 보시면, 자, 1번 문제, 무역이론에서 첫 번째 문제는 비교의 판별 문제죠. 그쵸? 비교의 판별,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교역 조건 결정하는 아주 평이한 문제.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유무역입니다. 그렇죠? 자유무역에 따른 이득, 폐쇄경제에다가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고, 3번은 보조금에 대한 문제였어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서운한 문제입니다. 맹큐책에 있는 연습 문제 그대로 낸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답에도 논쟁이 좀 있을 수 있는. 근데 맹큐 연습 문제 거기에 해답이 있으니까 그걸로 써야 되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문제가 되니까 요거는. 그리고 저 해외 수출 보조금에 대한 문제니까 일반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놓고 볼 때 보통은 이제 뭐 관세를 매긴다 이런 것인데, 그리고 수출 보조금은 실제 줄 수도 없어요. WTO 무역 규정에 위배가 되는 거죠. 불공정 거래란 말이야.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응시자 입장에서 좀 서운한 문제였어요. 뭐냐면 특정 책에서 연습 문제에서 내버리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속상한 문제였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도 접근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보기에 따라서. 근데 맹큐 연습 문제 다 정답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그걸 그대로 써줘야만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1번은 비교의 판별 교육 조건하고, 2번은 폐쇄경제에다가 자유무역할 때, 그 다음에 3번은 보호무역할 때. 그쵸?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무역이론에서 3가지 주제가 그대로 이렇게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수지론 4번째 문제인데, 요거는 무역이론하고
국제 수지론하고 합쳤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이제 PPP, 그죠? 구매력 평가, 그것에 의해서 비교의 판별하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재밌게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가, 예, 조금 아마 변별력이 아주 있었을 거야. 손을 대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습 문제 같은 거 좀 연습이 돼 있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 근데 만약에 4번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다른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리 공부 분량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연습 문제도 아주 심각하게 풀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아주,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맨큐책 연습 문제 약간 변형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 맨큐나 3인공조 또 2인공조 연습 문제 많이 풀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 원론서의 연습 문제를 이렇게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뽑아서, 그죠? 한번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볼까. 연습 문제 특강을 할까 생각 중인데, 하여튼 요건 그래서 요 문제가 좀, 그러니까 아까 무역론의 그 3번 문제하고, 그죠? 무역론의 세 번째 문제하고, 요 4번, 요 문제는 우리 연습 문제를 그대로 출제했거나 약간 변형해서 낸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아주 정통.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다루는 포맷이, 요거 뭐냐면 개방 거시경제에서의 재정 통화 정책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ISLMPP 강조하는 모양이죠, 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론에서는 이제 요 교역 조건, 비교의 교역 조건 계산 판별하는 문제, 폐쇄 경제에다가 자유무역에 따른 변화, 그 다음에 보호무역 이렇게 주제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국제 수지론이 좀 난감하죠. 국제 수지론이 출제된 게 그 첫 번째 문제는 그거는 오히려 PPP 요 문제 오히려 무역이론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ISLMPP 모형이죠. 그래서 이 국제 수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폭발력이 강한 거예요. 그렇죠? 환율에 관한 문제, 기타 등등 얼마든지 많이 다뤄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SLMPP 모형, 거기 근거로 한 문제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한번 이렇게 느낌을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1, 2, 3, 4 해서 이론 정리가 쭉 끝나는데, 그냥 편안하게, 그렇죠? 아주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거, 그거 정상적으로 해놨다면은 문제없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연습 문제 2개 출제돼서 그 문제가 조금 난이도도 있고, 잘못하면 손 못 댈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이고 있는데, 그럼 아까 그 두 문제 수준으로 수업을 할 거냐? 그럼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것인데, 근데 내가 보기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 중에서 좀 이런 난이도도 있고 하는 문제들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놓고, 이론적인 전반적인 것은 우리 지금 하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두 문제의 수준을 맞춰서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수업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문제, 그 20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딱 2문제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변별력, 이런 거 맞춰서 약간의 보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지금 오신 분들 어때요? 이 정도. 문제 다 봤어요? 지금이라도 보면 볼 수 있죠. 몇 개 정도는. 한 반 이상은 내가 바로 답 낼 수 있겠다. 아닌가요? 3분의 2다 나는. 그러면 땡큐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론 정리하다 보면은 문제, 이제 하나하나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될 때 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런 정도다. 그렇죠?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5, 6월 달은 아주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그 베이스를 깔고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인물 한번 봐주시죠. 두 번째, 요건 이제 전체 2004년 이후 기출 문제니까
요건 항상 레퍼런스, 참고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그쵸?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수업 자료입니다. 오늘 수업 자료는 5, 6월 일반사회 경제학 연습 01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나아갈 건데, 거기 앞에다가 내가 그렇게 아까 했던 거 다시 소개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미시형제 그것이 어디서 출제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는 오늘 우리 진도 나갈 부분이에요. 처음부터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까지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 응용 부분인데, 자, 여기서는 그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다. 그렇죠. 2014년도 이후 아까 봤던 잉여 계산하는 문제와 2번 조세, 종량세 부과 전가와 기착에 대한 문제, 이 두 문제가 이렇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분석, 그 뒤에 쭉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제 요번에 문제 구성은 과거 모든 문제, 모을 수 있는 과거 모든 기출문제, 90년대 문제도 있고요. 90년대 이후 모두.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도 있고 주관식 문제도 있었는데 모두 다. 현재 우리가 데이터로서. 근데 경제학은 뭐 90년대 경제 이론하고 지금 수요 공급 이론하고 다를 리가 없지. 그래서 교원이명 역대 어떤 수준으로 다뤘느냐. 그런 분위기는 여기 맞춰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는 보기 다 떼버리고, 그렇죠. 보기 떼버리고 주관식 문제 푸는 형태로 해서 풀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꽤 많아요, 지금. 오늘 진도 나갈 부분, 처음에 시작해서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부분, 여기까지는 문항수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부하고 챙겨둬야 될 게 많다는 얘기죠. 근데 다 고루고루 잘 나왔는데, 이제 저 뒤에 가서 수요 공급 이론 응용 부분에서 보조금 문제 하나만 아직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는 우리가 문제 풀면서 보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루는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요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말이죠. 지금 여기서 강의 이제 수강을 딱 중단하시고, 지금 그 문제 나눠드린 거예요. 요거를 전체 그 문제를 지금부터 쫙 풀어라, 이제. 먼저 풀고 시작하자. 그렇죠. 도대체 어떤 문제가 나왔냐. 그래서 실제 자기가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 2시간 미리 싹 풀고, 푸는데 어떻게 푸느냐. 그냥 대충이 아니고요. 연습장이건 뭐 해가지고서 전부 쫙 풀으란 말이에요. 계산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서술해야 되는 문제는 서술형 답안 작성하고, 그래서 연습장 하나 장만하셔가지고 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듣죠. 강의 들으시고, 이거 전체 다시 답안 작성해서, 그렇죠? 쭉 정리하고 가자 이거지. 그럼 이거 우리가 2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기출문제에 대한 우리가 자기 자신의 모범 답안 됐죠? 그거 하나만 들어라 이제. 그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하게 되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7, 8월 달에 이제 진도별 연습 문제 풀 거고, 9, 10월 달이 되면 이제 모강을 하게 되죠. 모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1월 달 이렇게 마무리 모의고사 보고 하게 되는 거니까 5, 6월 달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가장 중요해요. 이론 정리가 됐냐 안 됐냐 이거 점검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자기의 기본적인 자기의 베이스 캠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 오늘 처음 이제 문제 드린 거고, 인강대리 선생님들은 이거 다시 풀고 이제 그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 문제는 내가 미리 나눠드렸죠. 그거는 미리 풀어보고 와라, 이렇게. 그렇죠? 미리 싹 풀어봐.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와라, 이거죠. 근데 또 이래. 다 풀어보면 아예 안 가. 인강으로 듣고 말 거야. 그러지 말고, 그렇죠. 와서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답안 작성 싹 다 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고 다시. 근데 제 답안 작성하는 거는 분량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계산 문제가 반인데 뭘. 그 계산 문제는 뭐 따로 해볼 거 없잖아.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는 다시 한번 써보는, 그렇죠. 그런 과정으로 해서 쭉 해서 바인드 노트를 장만하시든지 해서 요게 하나 자기 전체. 그러니까 우리 과거 전부 따져보니까 한 20년, 30년이죠. 30년. 그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30년간 우리 교원임에서 나왔던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뭐 그 안에 다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소개해 말씀드린 거는 2014년도 이후에요. 요거고 그 전에 것까지 다 보는 거니까 여기 맞춰서 한번 해 보시도록 합시다. 근데 하여튼 부탁인데요. 요거는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써봐야 되죠.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야 이거 하나만 말씀드려야 되겠다. 우리 시험 답안에는 그림 그려라 또 계산 과정을 밝혀라 하는 거 없죠. 그러나 공부할 때는 어떻게 돼? 이 연습장 만들 때는 다 그림 그리고 계산 과정 다 써라 이거야. 어? 그래야 나중에 그렇죠. 현장에 가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표 만들 게 있으면 표 만들고 해서 정확하게. 우리 올 딸은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가 나왔구나 이런 거. 차근차근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론 하나로 고생했는데 여기서 시간 가지시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7, 8월 가게 돼가지고 진도별 연습 문제 가게 되면 골치가 아파요. 날 덥죠 그때. 장마 끝에 날은 덥고 남들은 해변으로 가요 할 때 우리는 연습 문제 풀어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지금 해놓은 걸 가지고 진도별로 쭉 정리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아직 여유 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채우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맨 첫 번째죠. 경제와 경제 문제 챕터 1, 1장. 거기에 이제 관련된 주제인데요. 그거 아주 뭐 기본적인 거죠. 이게 2005년도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그 밑에 박스 없다. 그렇더라도 한마디로 뭐죠? 경제학에서 합리성은 뭐예요? 합리성은 그렇죠. 순편이 극대화죠. 그러면 순편이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은 경제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순편이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경제 원칙이 뭐냐? 뭐지? 그렇죠. 순편익은 편익에서 비용 뺀 거잖아요. 편익에서 비용 빼는 것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편익은 최대화하고 비용은 최소화하는 거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다. 이게 뭐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 되는 거죠. 이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이걸 두 개를 제가 묶어서 이걸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해본다면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되는 거죠. 이제 경제학 첫 시간에 우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이거지. 근데 경제 체제가 달성해야 될 문제는 배분의 효율성도 있지만 또 뭐예요? 소득 분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자? 가능하면 균등 분배. 근데 이걸 이제 균등이란 말 대신에 소득 분배 공평성이란 말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칙이냐? 최대 효과, 최소 비용. 그렇죠. 이게 경제 원칙이 됩니다. 순편이 극대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기는 두 가지죠. 편익과 비용인데 순편익인데 이때 관점 첫 번째는 토탈이 아니라 뭐다? 마지널 개념이다. 한계 개념이다. 그지? 그러니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총 편익, 총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한계 개념으로 해야 된다. 즉 뭔가 하나씩 행동을 추가해 갈 때 그때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지?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소비자라면 효용이고, 기업은 매출액이고, 그렇죠? 공무원, 3주체 그랬을 때 정부다. 그럼 정부의 편익은 국민의 후생이 될 것이고. 그 편익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비용을 경제학에서는 뭐예요? 기회비용 개념이다. 자, 그러면 기회비용 개념이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명시적 비용에다가 화폐적 비용에다가 그렇죠? 포기한 대안의 최고가치 더한 것이 기회비용이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명시적인 비용뿐만이 아니라 화폐적 비용에다가 항상 내가 포기한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포기한 것도 비용이라고 보고 사전에 아주 면밀하게 어떤 행동을 할 때 비용을 따져서 결정하십시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하나 더, 요거 말고 사후적으로 볼 때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었죠. 자, 매몰 비용은 어때요? 포기해야 되는 거지. 잘못된 선택이다. 그러면 기꺼이 포기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그냥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라면 박스 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마 다 봤을 텐데 답을 뭘로 해야 될까요? 그렇죠. 경제 원리가 뭐냐? 최소 비용 최대 효과의 원칙이다. 이 경제적 합리주의. 또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호모 이코노미크스, 경제인. 뭐 서술형 문제라면 그런 거를 쭉 써주면 되겠지만 여기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경제 개념, 비용의 개념 묻는데 거기 보면은 뭐죠?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이냐. 아니면 또 중간에 읽다 보면은 재미없으니까 그냥 나가야 될까? 이건 매몰 비용의 개념인 것이고. 그런 것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말이죠. 기회비용만, 그러면 요거 반감점이죠. 그렇죠? 4점 문제인데 매몰 비용 안 썼다면 반. 그래서 요거 정확히 써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 아주 기본적인 뭐 한번. 2번은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 여기가 이제 그렇죠? 가나다라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골치 아파요. 긴장해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 정확히 보고 그다음에 문장 서술 잘 해야 되겠는데 가나다라 가만 보면 1번 위 사례에서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휴학할까 말까? 나는 돈으로 보유할까? 채권으로 보유할까? 그렇죠. 선택의 문제라면 전업주부가 경제적 가치가 호황기다? 그 전업주부는 원래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다고 전업주부께서 야 이거 맞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선택의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나도 마찬가지죠. 대학 갈까? 연습생이라 그러나? 연습생 가가지고 데뷔 준비할까? 그런 얘기니까 전부 그렇다면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은 뭐다? 선택과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기회비용을 보고 판단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위 사례 중 2개를 골라갖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1. 기회비용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죠.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한 2점짜리 놓고 그렇죠? 쭉 써보세요. 그러면 말이죠. 써야지 뭐. 그러니까 보세요. 휴학률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학교 다니겠다. 그러면 휴학한다? 그냥 재학한다? 어느 것의 가치가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다니는 것이 가치가 더 높다. 그러니까 휴학 안 하고 학교 다닌다. 그런 취지로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게 재밌잖아. 우리가 요건 화폐 금융론에서 공부할 때 투기에 관한 얘기였죠.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 투기 하면 케인즈 교수님께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론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묻고 있죠. 그러니까 재산하게 될 때 재산은 이제 부동산 동산이죠. 동산은 다시
크게 보면 통화와 채권. 그죠?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에서 이 정도 단순화시켜서 보잖아요. 그러면 통화로 보유할까? 채권으로 보유할까? 선택의 문제죠. 포트폴리오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통화는 어때? 수익은 제로죠. 일드. 수익은 제로인데 리스크도 없어. 그러나 채권은 어떻게 돼요? 잘만 하면 대박이죠. 일드가 뭐 엄청나게 클 수가 있어요. 일드, 수익이야, 수익. 리스크도 크죠. 그렇죠? 리스크도 크고 수익도 크고. 그래서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근데 통화를 보유하는 것의 기회비용은 뭐겠어요? 채권 보유할 때 이자. 그러면 채권 보유할 때 이득은 수익이죠. 기회비용 따르겠죠. 어떤 기회비용? 통화 보유할 땐 이자고 채권 보유할 땐 위험, 리스크. 그렇지? 그러니까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이자가 오른다. 그러면 통화 보유를 줄이고 채권 살 것이고, 이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선택의 얘기로 써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 경제가 호황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호황이면 어떨까요? 취업 기회도 많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임금도 높아진다.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가정에서 살기만 하는 것은 기회비용이 큰 거죠. 그렇죠. 저만큼 포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라도 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 요새 뭐 10대 학교 다닐 거냐, 고등학교 다닐 거냐, 아니면 연습생이라고 그러죠. 연습생 해가지고서 대비 준비할 거냐. 근데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었다. 그 말은 뭐예요? 대학 안 가고, 그렇죠? 연예활동 열심히 준비해서 그거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의 얘기로 기회비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꼭 써봐야 돼. 한번 자기 잘.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야.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정의하고,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뭐 공급 변화, 여건 변화 얘기, 그 다음에 균형, 그 다음에 여건 변화할 때 균형 이동, 이런 정도 얘기인데, 빨리 한번 봅시다. 수요, 소비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러면 일정 기간 가격에서 소비하고 싶은 수량, 한 점이 수요량이고, 모든 가격에서 전체 시리즈가 수요, 그림 그려놓은 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공급, 한 점은 공급량, 모든 가격에서 점점 아우르는 개념 공급, 그림 그리면 공급 곡선. 그렇죠. 여건 변화, 뭔가가 변화하게 되면 수요가 변화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좌우로 이동하게 되고, 공급 측 여건이 변화하면 공급이 변화하겠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래요? 수요 변화 요인은 뭐겠어요? 소득이 변화하거나, 그죠? 관련재 가격이 변화한다, 뭐 예상이 변화한다 등등. 공급 변화 요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비용 변화죠. 코스트 다운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밑으로, 그죠? 받고 싶은 최저 가격이 내리겠지. 비용 변화. 그럼 비용 변화에 속하는 것들은 요소 가격 변화, 기술 변화, 세금, 보조금 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기타.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그때그때 이제 분석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수요로부터 시장 수요, 개별 공급으로부터 시장 공급 도출. 요거는 시장의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아니면 계산 문제 풀어야 되니까 시장으로부터, 개별 공급으로부터 시장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함수식으로 주게 되면, 그렇죠? 시장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도출에 관한 문제죠.
또 이제 뒤에 이제 연습 문제 해보겠지만은 동일한 수요를 갖는 소비자가 여러 명이다. 시장 수요 곡선 어떻게 구하고? 기울기를 숫자만큼 나누게 되면 되고, 함수식 구할 때는 개별 함수에다가 곱하고, 그렇죠? 곱해서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균형을 찾는다 하는 얘기였죠. 그래서 계산 풀어야 되니까 이런 정도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건 변화, 이거 합쳐보면 되겠죠. 그러면, 그쵸. 공급이고, 공급 측 여건 변화. 그래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런 게 이제 다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야, 이거 92년도 몇 년이요? 몇 년 전이야? 92년이면. 30년 전인가? 하여튼, 이게 경제학의 기본이죠. 균형 어떻게 찾죠? 균형 조건이 뭐다? 경제학에서의 처음 나오는 균형이죠. 시장 균형하게 되면 그림으로 볼 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가 균형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불러주실래요? 수요량, 공급량이 같아야 할 때가 균형인데 수요량이 몇 개죠? 5,000 빼기 500p. 그 다음에 공급량은 500p. 그래서 가격 암산 나오겠죠. 가격 얼마입니까? 1,000, 5네 5. 그렇죠? 가격이 5가 되고 수량은 5 대입하면 2,500인가요? 뭐 이게 균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 질문입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건 함수인데 요게 수요 함수죠. 곡선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떻게 바꿨죠? 수요 곡선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죠. 넘겨야 되니까 얼마가 돼? 1000 빼기 500분의 1 Q. 이게 수요 곡선식이 될 거고, 이게 공급 함수야. 그렇다면 공급 곡선식은 어떻게 구하고?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500분의 1 QS. 그렇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함수식 가격으로 정리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번입니다. 근데 내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게 보기가 있는 문제였거든요. 보기가 있는 문제인데 그냥 보기를 획 지워버렸더니 문제가 성립이 안 해 지금. 그렇지? 한번 읽어봐봐. 뭐라고? 잼과 버터는 대체제다. 잼과 버터. 잼의 원료는 과일, 버터 원료는 우유다. 그런데 버터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고 잼의 균형 가격은 올랐다. 버터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고 잼의 균형 가격이 내렸다. 그래가지고요, 보기가 쭉 있어. 그래가지고 가에 맞는 보기, 나에 맞는 보기를 골라라. 그런 문제인데 죽을 죄를 졌습니다. 보기를 지어버렸더니, 그렇지? 그러나 연습은 해볼 수 있겠죠. 자, 4번입니다. 이 문제가요, 객관식 문제였는데 아주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일일이 전부 살펴봐야 답을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이런 문제 나오지 않겠죠. 글쎄요, 혹시 모르지만 아주 상황을 복잡하게 해놓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해보자고. 지금 버터와 잼과 버터. 잼이구나 이게. 먼저 잼이라고 하고, 수요 공급이죠. 잼과 버터는 당연히 서로 어떻게 될까? 대체제겠죠? 근데 잼의 원료가 과일이고요. 그 다음에 버터 원료는 우유다. 그래 놓고 가와 나 이렇게 묶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보기 가나는 관두고 내가 상황을 한번 만약에요 우유 가격이 올랐다. 우유 가격이 올랐다. 그랬을 때 이 시장의 전체 변화 어떤 일이 생길까 답하시오. 버터 시장, 잼 시장, 그 다음에 과일 시장 요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한번 분석해 봐봐.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인데. 자, 여러분, 우유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우유는 버터의 원자재. 그럼 생산비가 오른 셈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산비 상승, 버터 공급 곡선 상방이동. 말로 표현해보면 공급 감소. 그렇죠. 비용이 오르게 되니까 버터 공급이 줄어요. 좌측 이동, 상방 이동. 그럼 버터 가격은 어떻게 돼? 버터 값이 오르면 잼, 대체제입니다. 어때? 그렇죠. 버터값 오르니까 비싼 버터 대신에 잼 발라 먹자. 그러면 잼 수요가 증가해서 우측 이동하겠죠. 잼 수요 곡선 우측 이동.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잼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과일 시장에는 뭔 일이 생길까? 파생 수요죠. 원자재에 대한 수요니까 그 잼 수요가 증가해서 잼 생산량을 늘려야 되니까 과일 수요는 증가해서 우측 이동해서 과일 값이 오르겠죠. 이런 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시장을 동시에 쫙 한번 미루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연습 삼아 하나만 더 해볼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잼의 수요가 줄었다고 할까요? 잼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이때 과일 시장, 버터 시장, 우유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이야기. 잼 수요가 줄었대. 잼 안 먹어. 그럼 잼 가격은 내리고, 잼 수요가 줄게 되니까 잼의 가격은 내리고 생산량이 줄었겠죠. 그럼 일단 잼 생산량 줄으니까 과일 시장에는 어떨까? 파생 수요 줄겠지. 그 과일 필요 없잖아요. 원자재 필요 없으니까 수요가 줄어. 그래서 과일 시장 수요 좌측 이동할 것이고, 근데 버터 어떻게 돼요? 잼 가격이 내린다. 그렇죠? 잼 수요가 줄어서 잼 가격이 내린다. 그럼 버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만 놓고 보면. 가격만 놓고 보면. 잼 가격이 내렸지. 그럼 굳이 버터 먹을 이유가 없잖아. 버터 수요가 줄겠죠. 가격만 놓고 볼 때. 그래서 버터 수요가 줄고 좌측 이동해.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럽죠. 예를 들어서 가격만 놓고 보면 이제 대체제 관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잼 수요 줄어드는 거가 선호, 기호가 바뀌어서 줄어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버터를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무엇을 중심으로 묻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지? 가격만 놓고 보게 되면 잼 싸지니까 버터. 그렇지만 이제 수요 변화를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요걸로 봅시다. 그럼 버터 수요가 줄어서 버터 생산량이 줄으면은 우유 시장은 어때요? 파생 수요가 줄겠지. 네. 자, 그 여기서 내가 일부러 해봤어요. 일부러. 그 아무것도 아닌 얘기인데 이렇게 우리가 해봤단 말이야. 근데 상황을 놓고 어떤 상황을 주고 이렇게 해놓고 이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봐라. 뭐 얼마든지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건 변화 굉장히 많은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더 추가하고 이제 갈게요. 예상이 중요한데 말입니다. 예상. 만약에 잼 시장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럼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 잼 시장 가격 오른다. 수요 증가하겠죠. 사재기 미리 더 사야 되고 수요 증가하고 공급자는 공급을 줄이겠죠. 가격 예상입니다. 오를 걸로 예상이 되면 수요자는 더 살려고 하고 공급자는 매점 매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른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공급을 줄이려고 할 거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 잼 값은 폭등하겠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은 줄게 되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런 이야기인데 요거를 한번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 여건 변화와 관련돼서 요새 이제 남북관계 지금 아슬아슬하지만 이제 아주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잘 돼가지고 만약에 쌀 지원, 북한에 대한 쌀 지원 재개 또는 이제 확대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국내 소비자, 국내 생산자 어떤 변화, 그래가지고 소비자, 생산자 잉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쌀 시장에 그렇죠, 변화가 오겠지. 이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쌀 시장의 생산자, 소비자, 경제적 잉여 변화에 대해서 말해봐라. 나 같으면 올해 이겨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문제 잘 만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 지금 현재 자족하고 있습니다. P0, Q0. 근데 쌀을 지원한다. 그럼 쌀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그렇지. 수요가 증가하는 거지, 수요가. 왜? 그렇지. 정부가 지원해주건, 아니, 민간 적십자사에서 지원해주건 간에 사서 보내야 되죠, 사서. 그러니까, 북한 쌀 지원 수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숫자가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시장 수요가 증가해. 그래서 마켓 디맨드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가격이 오르고 국내 전체 시장 거래량은 이렇게 증가하겠지. 이때 자, 가격이 오르고 국내 생산량도 증가하게 될 것인데 우선 이 그림을 이용해 가지고 쌀 지원량 얼마일까요? 이건 도메스틱이죠. 우리끼리 도메스틱 디맨드인데 가격이 오르게 되니까 요만큼 국내 소비자들 소비량은 줄고 국내 생산자 생산량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뭐가 돼요? 이게 지원량이 되겠지. 지원합니다.
이런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 소비량 줄고 해서 이제 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생산자, 경제적 잉여 변화에 대해서 말해달라 이거지.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줄죠. 국내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줄었어. 왜냐하면 이 가격에 이만큼 소비했었는데, 그렇죠? 비싸게 조금. 그래서 이 노란 면적만큼 소비자 잉여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농부 아저씨들은 어떨까요? 농부 아저씨들은 가격 오르고 생산량 증가하니까 이만큼이 어때? 증가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만 본다면 경제적 잉여 어때요? 경제적 잉여 증가하겠지. 삼각형 면적만큼. 그게 끝일까요? 난 여기 묻고 싶다 이거지. 과연 경제적 잉여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요만큼 경제적 잉여가 증가한 셈이에요. 근데 지원해 줬다며? 무상 지원이겠죠? 그러면 거기 뭐가 들어갈까요? 세금 들어가겠지. 지출액이란 말이에요. 정부 지출액은 얼마일까요? 면적으로 보면. 지원량 요만큼이지? 지원량. 쌀값 이 가격이죠. 그럼 잘 보세요. 요만큼이 뭐가 되겠어? 쌀 지원액이죠. 즉 이만큼 세금을 드려야 돼. 세금. 그렇다면 마무리해 주실래?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변화만 보게 되면은 요만큼이 경제적 잉여가 증가했죠, 지금. 근데 요만큼 경제적 잉여 증가했으나 정부 지출액은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경제적 잉여의 변화는 이 아래, 그렇죠? 이 아래 이 면적만큼 경제적 잉여는 줄어드는 거다 이거야. 됐지? 나 같으면 요거 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북 화해 협력 좋긴 좋은데 지난번 어떤 TV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더라. 이거 젊은이들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렇죠? 젊은 여러분한테 물어봐야 돼. 지원할까요 말까요? 합시다. 세금 부담. 세금은 누가 부담해? 미래 세대가 싹 부담해야 돼. 독일. 그 걱정이야 지금. 독일이 89년도 통일됐는데 독일 경제가 제대로 돌아올 때까지 한 20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졌죠. 근데 그 당시에 경제력보다 우리 남한 경제력이 아직 그렇게 그때만큼 압도적이지 않단 말이니까 하여튼 그 부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꼭 이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모든 현실의 문제 해서 분석해라.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력을 그리고 한번 항상 늘 생각하고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5번하고 6번 문제인데요. 요거는 내가 우리 점프업 교재에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2개 연습 문제로 띄워 넣었어요. 5번, 6번입니다. 자, 보세요. 거기서 맨 위에 3번 문제는 계산 문제 바로 풀었죠? 이렇게 바로 수요 공급 함수 주었어. 근데 5번하고 6번 문제를 보시면 5번은 시장 수요 함수로 줬죠? 6번은 시장 수요 곡선식으로 줬지? 6번은 함수식으로 줬죠? 그리고 동일한 수요 공급을 갖는 소비자 공급자가 여럿이다 이거지. 자, 5번에서는 뭐라고? 수요 공급자가 다 2명이다. 그럼 이제 보세요. 바로 물어볼까?
시장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2배가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1명이라고 보고 2명이 됐다 이런 소리죠. 그럼 수요 곡선 주어졌을 때 소비자 숫자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돼? 어떻게 구해야 되지? 암산 바로 해버릴래? P 이퀄 180 나누기 6 아니 나누기가 아니라 180 빼기 6이 되는 거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180, 10이니까 12 그러면 여기 절편은 얼마가 될까? 너무 어려운가? 높이가 180인데 기울기가 12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60인가? 맞나요? 구해봐봐. 수평축 절편 얼마? 얼마? 25? 25? 15? 15래. 자, 그런데 이 2배가 됐대, 소비자 숫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쵸. 가격 제로일 때 15이다가 소비자 숫자가 2배가 됐으니까 요게 30이 되겠지? 그러면 그 말은 뭐야? 기울기가 소비자 숫자가 2배가 되면 수요 곡선 기울기가 2분의 1 되겠죠? 그러면 거기 수요 곡선식 주어졌으니까 바로 구해봅시다. P 이퀄 얼마? 180 빼기 12를 소비자 숫자 2로 나누시라 이거야. 그러면 요게 마켓 디맨드 커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공급도 마찬가지겠죠. 공급도 80 플러스 절편 80 플러스 8Q. 그럼 기울기가 하여튼 뭐 이렇게 얼마 8이 된다 이거겠죠. 그런데 어떤 가격에서 80 공급자 숫자가 2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 가격에서 그렇죠. 이게 2배가 되겠죠. 2배가 될 것이니까 기울기가 어때? 역시 반으로 줄겠죠. 그럼 거기 지금 마켓 서플라이 커브가 P 이퀄 80 플러스 8QS인데 그 다음 마켓 서플라이는 어떻게 돼요? 80 플러스 역시 소비자 숫자대로 나누라. 그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구한 다음에 뭐 균형 찾고 뭐 소비자 잉여 계산하고 그런 문제가 연이어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런데 6번 문제는 어때요? 자, 이건 일부러 내가 예시해 놓은 거예요. 계산 문제 2가지 형태 나올 수 있으니까. 개별 수요량이 12-2px고 개별 공급량이 12 뭐야 이게? 20이구나. 20px 돼.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걸 가격으로 정리하면 수요 곡선식이 될 거고, 얘를 가격으로 정리하면 공곡선식이 될 거고, 근데 소비자가 1000명이고, 소비자는 1000명이고, 공급자도 1000명이다. 아니다. 소비자는 10,000명이네. 소비자는 10,000명이고, 공급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아까처럼 어떻게 돼요? 기울기를 요 숫자로 나누면 되는데, 이번엔 여기서부터 바로 가자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인디비주얼이죠. 개별 소비자의 수요량,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가격이 주어졌을 때 개별 소비량이죠. 그런 소비자가, 그러니까 마켓 어떻게 구해? 그렇죠. 소비자 숫자를 곱해야 되지. 그래서 10,000명 곱하기 12 빼기 2px 됐죠. 그러니까 곡선식으로 나왔을 때는 기울기를 완만하게 나누면 되고, 함수식으로 줬을 때는 곱해라 소비자 숫자를. 그러면 자, 마켓 서플라이는 어떻게 되죠? 곱하기 인디비주얼
공급량이죠. 개별 공급자의 공급량을 곱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1000명이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함수가 20px지. 곱하면 된다. 됐죠? 그래서 꼭 한번 자기 손으로 하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얘기를 보도록 하십시다.